네, 오늘 NGCN 301 EC 442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챕터 1 계속 할 텐데요. 먼저 지난 시간 리뷰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실러버스를 봤었죠. 실러버스는 이제 코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의 약속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코스 리ኳ이어먼트가 뭐였죠? 두 개의 퀴즈, 두 개의 이그잼, 홈워크, 그다음에 뭐 파이널 리포트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비율이라든가 뭐 횟수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하고 수강을 하는 거예요. 다만 수강 변경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제가 수정할 수 있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치 여러분이 음식 맛이 없는 식당에 갔을 때 다시는 안 간다 그러듯이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수강 변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고정이 될 거고요. 변경을 할 때는 여러분의 만장일치하에서만 변경을 할 거예요. 단 한 학생이라도 반대하면 수강 변경 이후에는 실러버스는 변경하지 않을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실러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제 코스 웹페이지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두 개.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 PLMS로 줌 접속하듯이 그 PLMS 상에 이 코스의 웹페이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제 연구실인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Lab에 있는 티칭 링크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오면은 우리 이 과목으로 들어오죠.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두 개가 약간은 중복될 수 있지만 대체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클래스 미팅을 위해서 이 줌 링크를 누르려면은 뭐 물론 다른데 저장해놔도 되지만 이 PLMS 상에 들어와서 꼭 눌러주셔야죠. 오늘 하셨듯이. 그 다음에 홈워크, 퀴즈, 이그잼은 다 이 PLMS 상에서 PLMS로 로그인해서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클래스 미팅 또는 뭐 렉처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웹캠과 마이크를 반드시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지금 수강 변경 기간 중에는 여러분이 뭐그 웹캠을 틀지 않더라도 제가 크게 개의치 않겠지만 수강 변경 이후에는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카메라를 켜고 수업을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도 작동하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연구실 홈페이지에 티칭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이 두 번째 세컨더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는데 세컨더리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이게 세컨더리 홈페이지인데요. 일단 실러버스를 중심으로 이 어나운스먼트 요 링크를 누르면 다시 PLMS 어나운스먼트로 연결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강의 관련 URL에서 제가 올려놓은 게 나오죠. 요거는 다름 아닌 강의실 홈에 들어가면 여기 공지사항 이거 누른 거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케줄 다운로드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 가보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 것을 이미 업데이트 해놨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 보시면 여기에 핸드아웃이라고 돼 있죠. 이게 강의 노트예요. 제가 PDF로 만든. 그래서 각 챕터별로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와 있다고 미리 다 다운로드 받아놓지 마세요. 저와 수업 조교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뭐 미리 보고 싶다 그러면 다운로드 해서 프린트 하거나 뭐 이러지 말고 그냥 한번 보고 새로 이제 챕터 들어가면 그때 업데이트 된 걸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 PDF들이 여기 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판서를 하잖아요. 그 판서를 한 것은 여기에 annotated handouts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00로 돼 있는 이 코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련된 거 애노테이션 한 거는 여기 링크 누르시면 떠요. 이렇게. 예. 그리고 패스워드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챕터 0 오면 0 이렇게 ZERO 엔터 이렇게 하면 뿅 뜨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지난 시간에 챕터 1 요 핸드아웃에 제가 손으로 써가면서
진도 나간 것까지 해서 여기도 당연히 패스워드는 ONE 챕터 1이니까. 네. 그러면 제가 PDF를 이렇게 올려놨고요. 지난 시간에 진도 나간 것까지만 잘라서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 강의를 라이브로 듣지 않는 이제 군 복무 개방 과목으로 수강하는 학생 중에서 라이브로 듣지 않는 학생들은 요 렉처 비디오 링크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요거 누르면 유튜브의 제 연구실 채널에 있는 강의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당연히 해상도 조정 여러분 다 하실 줄 알죠? 그렇죠? 해상도 조절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오늘 시범적으로 여기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코멘트처럼 여기 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진화를 시켜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시험 삼아 만들었는데요. 이게 클릭커블 타임스탬프죠, 일종의. 그래서 요거 누르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지난 시간에는 챕터 0 한 다음에 챕터 1으로 갔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하는데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기억을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진화시켜도 되고요. 요걸 카피해서 몇 개 더 추가하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제일 잘 돼 있는 걸 올리고 또 누가 수정하면 또 제일 위로 올려놓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릭커블한 타임스탬프를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 그 동기들이나 나중에 참고로 보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쭉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이제 클래스 미팅 넘버 2잖아요. 그러면 오늘 날짜를 제가 아마 여기 적을 거고 여기에 핸드아웃 여전히 01인데 요게 01 그대로 해서 여기 되고 여기에 이제 01B가 올라가겠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스케줄 다운로드에 있는 자료들을 잘 이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가서요. 자, 패스워드 얘기도 제가 했고 클릭커블 타임스탬프 얘기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 아워인데요. 오늘도 제가 좀 정신이 없었던 게 수업 준비를 하다가 저희 대학원생 한 명이 이제 양성이 나왔다는 얘기 듣고는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일단 제 인스트럭터로서 제 오피스 아워는 수업 전후 15분이에요. 더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TA 오피스 아워는 이제 그 코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TA 이제 이메일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TA와 함께 오피스 아워를 셋업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북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학교 라이브러리 로그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연결해 놓은 거 누르면 아마 바로 뜰 거예요. 혹시 안 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학교 IP로 접속하고 있는 학생들은 누르면 바로 나올 거고요. 안 그러면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먼저 로그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누르면은 자동으로 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퀴즈와 이그잼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수강 정정 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제가 뭐 변경을 좀 해도 되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레귤러 스튜던트다. 그러니까 그 students in service, military service가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이 퀴즈와 이그잼은 라이브 온라인으로 실시하겠어요. 라이브 온라인으로. 그래서 퀴즈 시험 볼 때 여러분이 카메라 반드시 준비해서 여러분 손과 모니터가 동시에 보여야 돼요. 그런 앵글을 잘 찾아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군 복무 개방 과목으로 듣고 있는 학생들은 오프라인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성적은 따로 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학생들이 뭐 따로 보면 좀 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어요. 성적은 제가 완전히 따로 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중간고사 보고 나서 할까요? 이그잼 1이죠. 네. 중간고사 보고 나서 할까요? 퀴즈 2 보고 나서 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서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카피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이널 리포트를 내서 예를 들면 뭐 엑스트라 크레딧을 좀 받는다든가 뭐 홈워크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메우겠다라든가 뭐 이렇게 어쨌든 하고 싶은 학생들은 저 파이널 리포트에 대해서는 그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어나운스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간고사 성적 나온 다음에 막 뭐 한 주 정도 줄 테니까 그때 잘 생각하고 이걸 하는 게 낫겠다, 안 해도 되겠다, 이걸 각자 판단하도록 하세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일단 성적을 다 매겨요. 성적을 말했지만 성적을 SU로 했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는 뭐 A 플러스 뭐 이렇게 끊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그 엑스트라 워크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보정을 하면 이제 그 학생들이 아래 위로 움직이겠죠. 예, 그런 식으로 보통 하니까요. 예, 그 기존에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B 플러스다라고 했던 학생이 다른 학생이 올라감으로써 밀려나고 이렇게는 절대 안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괜히 뭐 안 하면 내가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목이 NGCN 301이고 EC 442다 보니까 NGCN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하면 여러분이 이 융합 부전공을 그러니까 전공은 주전공이 있고 복수 전공이 있고요. 복수 전공은 더블 메이저죠. 그 다음에 부전공이 마이너인데요. 보통 마이너는 기존의 학과를 마이너로 하는 건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없던 학과를 우리 전자과랑 컴퓨터과가 같이 만들었어요. 차세대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 부전공이라는 거. 그래서 뭐 NGCN 요 홈페이지 가서 정보를 보면 되는데 참고로 뭐 이 NGCN에 내가 부전공을 하겠다라고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 1번에 있듯이 포비스 로그인해서 부전공, 융합 부전공, 복수전공 신청을 이제 포비스 학사 학접변도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23일부터 3월 2일까지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뭐 했다고 해서 어떤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수 완료하지 않고도 졸업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부전공을 신청해서 한 상태에서 이제 삼성전자 산학 연계 장학생이 되었을 때는 이수 완료를 할 의무가 생겨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산학 장학생으로 여러분이 삼성전자랑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참고로 뭐 4개 학기 정도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복수 전공, 뭐 부전공 뭐 하는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전자과 주전공하고 컴퓨터과 복수 전공하고 융합 부전공을 뭐 예를 들면 부전공으로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초과 학기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학교에선 장학금 안 주죠. 초과 학기 되면. 그런데 여러분이 쓰는 전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초과 학기를 2개 정도 할 것 같은데 싶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부전공을 신청하고 수업을 자꾸 들으면서 4학년 1학기 때 산학장학생이 되세요. 그러면 삼성에서 4개 학기를 무조건 주거든요.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크게 부담 없이 이 융합 부전공 외에도 뭐 복수 전공이라든가 주전공에서 시간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병역 면제거나 병역 필이어야 되는데 지금 지원할 때는 병역 필이 아니어도 된대요. 그래서 뭐 병역 필하고 졸업하고 입사해도 되고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병역을 하고 입사를 해도 된대요. 이 자세한 것은 저도 모르니까 여기 융합부전공 홈페이지에 가면은 어디 그 삼성전자 인석과 직원 연락처가 있어요. 그분한테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 본부에서 뭐 그러는데 뭐 다만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 끝나고 8월에 졸업할 거면서 이거 신청하지 말래. 어차피 학점을 다 채울 수도 없는데 괜히 신청하면 뭐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대요. 근데 뭐 그것 이외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까 한번 쭉 보세요. 자, 챕터 1 리뷰를 먼저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였죠? 더 인터넷이란 용어였죠. 그래서 제가 관사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대문자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영상 틀어봤거든요. 봤더니 제가 뭐 버벅거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했길래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인터라는 것은 상호라고 해서 굳이 번역한다면 상호망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인터넷은. 그런데 더 한 다음에 대문자 인터넷은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상호망인 거예요. 그 더 인터넷. 그럼 왜 이걸 뭐 인터를 외부 뭐 이렇게 하느냐면 찾아보니까 엑스트라넷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엑스트라넷이 외부망일 거고요. 그다음에 인트라넷이 내부망일 거고요. 이 대문자가 아닌 뭐 언인터넷, 뭐 인터넷 이렇게 얘기한다면 상호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더 인터넷은 그냥 인터넷이라고 부르겠어요. 뭐 우리는 관사가 없으니까 제가 가능하면 더 인터넷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 더 인터넷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각각 복수계가 일반적으로 있는 거죠. 호스트가 여러 개 있고요.
라우터들이 또 여러 개 있고 링크들이 여러 개 있는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호스트들은 라우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 패킷들을 교환하게 되겠어요. 패킷을 서로 주고받게 되겠어요. 이 패킷이라는 것은 피지컬하게는 일렉트리컬 시그널 또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예요.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로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라디오 프리퀀시 EM 웨이브.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파수에 따라서 진동수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같은 EM이 아니죠. EM도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대역을 라디오 프리퀀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인데 줄여서 라디오 웨이브라고 해요. 그냥 라디오 웨이브. 그 다음에 주파수가 점점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역이 나오죠. 그거를 뭐죠? 뭐 visible light 또는 light wave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줄줄이 다 있어요. 그렇죠? 아주 저주파도 EM 웨이브가 있고, 그렇죠? 라이트 웨이브보다 더 높은 주파수의 EM 웨이브도 있죠. 그런데 통신에서는 주로 어떤 걸 써요? 라디오 웨이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웨이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프라레드가 뭐죠? 적외선이죠. 그렇죠? 적외선은 어디 제일 많이 쓰죠? 여러분 TV 리모컨 같은 데 많이 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피지컬하게는 뭐냐면 이 EM 웨이브가 이렇게 온 데서 쭉 날아가는 거예요. 이 링크를 통해서. 그런 것이 이제 온 됐다가 오프 됐다가 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타임축이면 이쪽에 인텐서티라고 해보세요. EM 웨이브에. 그러면 거의 0이다가 온이 돼서 쭉 가다가 툭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호가 호스트에서 발생하고요. 그 소스 호스트가 보내면 그걸 이제 라우터가 받아서 또 보내주고 그러면 데스티네이션 또는 인포메이션 싱크의 호스트가 이 EM 웨이브를 받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물론 울트라 사운드 같은 아쿠스틱 웨이브도 가능하죠. 전혀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지컬하게는 뭐냐, 논리적으로는 뭐냐, 물리적으로는 이렇지만 논리적으로는 뭐냐면 소위 오늘 배울 이 0101 비트로 그냥 나타내는 어떤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로지컬하게는 벡터예요. 알겠어요? 그것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서킷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일렉트리컬 서킷을 통해 만들어지고 RF나 옵티컬 컴포넌트들에서 어떻게 되고 이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로지컬하게는 그냥 벡터예요. 벡터 0과 1로 되어 있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은 어때요? 이 피지컬한 걸 많이 다루죠. 그래서 예를 들면 0을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예를 들면 0은 뭐 마이너스 5V다. 1은 플러스 5V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로지컬하게는 그건 무시하고 그걸 어떻게 나타내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이 패킷 얘기를 했고요. 더 인터넷에서는 호스트들과 라우터들이 패킷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새로운 지식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면 항상 대조되는 또 상대되는 반대되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패킷 스위칭에 상대되는 말, 거의 반대된다고 봐도 되죠. 그것이 서킷 스위칭이란 말 거예요. 제가 뭐 반대말과 그러니까 상대어와 반대어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의 반대말이 달이 아니죠. 해의 상대어가 달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해의 상대어는 그러니까 태양의 상대어는 행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대어가 서킷 스위칭인데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찾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서킷 스위칭은 이 텔레폰 네트워크, 아날로그 텔레폰 네트워크에서 나왔다. 그리고 데디케이티드 된 어떻게 보면 뭐 전념된 전체적으로 전속된 어떤 서킷을 뭐 당연히 지난번에 보여준 대로 전화국에 있는 교환수가 옛날에는 교환수가 케이블을 여기랑 여기랑 꽂아요. 그래서 정말 서킷을 연결하는 거예요. 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수 지난번에 제가 사진 보여줬죠.
거기에 보면 교환수 앞에 큰 테이블이 있어요. 그 테이블에는 그 우리 오디오 여러분 그 이어폰 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꽂는 거 같은 게 빽빽이 있는데 물론 그 이어폰 잭보다는 훨씬 굵어요. 그게.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 집과 저 집을 전선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파일을 더 상세한 걸로 바꿨더니 찾기가 어려워요. 예, 거의 찾았어요.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어려워요. 네, 요 사진이죠. 요 그림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선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선을요, 이 집, 저 집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로가 만들어지고요. 당연히 통화가 끝나면 어때요? 통화가 끝나면 딸깍 끊잖아요. 그럼 불이 딱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뽑는 거예요. 뽑아서 이제 통화가 끝났구나. 그래서 이 데디케이트 됐다는 게 뭐냐면 통화가 끝날 때까지, 콜이 끝날 때까지 그냥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킷 스위칭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통화자가 어떤 라인을 링크를 리저브해서 딱 쓰지 않고 쉐어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지컬하게는 어때요? 이 패킷이란 건 온되고 오프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내지 않고 있는 요 구간 동안은 어때요? 다른 패킷이 이 링크를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링크의 공유, 쉐어링이에요. 어떻게 링크를 공유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것이 와이어드 네트워크이든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이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로지컬하게 패킷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봅시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의 패킷은 a string of bits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비트 벡터예요. 우리는 이제 거기 익숙하잖아요. 비트 벡터예요. finite length의 비트 벡터예요. 0101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 벡터면 칼럼 벡터라고 생각해도 되고 로 벡터로 생각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로 벡터를 좋아하는 게 이 로지컬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렇게 타이핑해서 쓰기 쉽잖아요. 칼럼으로 하면 공간 소비가 많죠. 그래서 로 벡터로 이제 생각을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왼쪽부터 제일 먼저인데 이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 1번부터 하지 않죠. 제로부터 붙이죠. 그래서 제로부터 이제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패킷을 얘기하겠어요. 더 인터넷에서. 그것은 소위 말하는 IP 패킷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참고로 이것은 제가 한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어요. 예. 우리 책에는 이게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서 그림이. 그래서 IP는 뭐냐? 우리가 TCP/IP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TCP/IP 프로토콜 그럼 사실은 좀 이상해요. TCP 할 때 P도 프로토콜이고 IP 할 때 P도 프로토콜이거든요. 근데 마치 역전압 그러듯이 그냥 IP 프로토콜 이렇게 부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IP라는 게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아주 더 인터넷처럼 고유명사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인터넷에서의 패킷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로로 긴 벡터인데 그러면 종이가 모자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쭉 가잖아요. 쭉 가서 이게 31개 비트가 있고 그 다음에도 쭉쭉 있는데 이거를 그냥 편의상 이렇게 여러 칼럼과 로우로 해놨을 뿐이지 간단하게는 그냥 싱글 벡터, 싱글 로 벡터 또는 싱글 칼럼 벡터라고 이해를 하세요. 아시겠죠? 매트리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중요한 게 여기도 있지만 헤더와 페이로드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은 헤더 부분을 여기 그려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여기 보시면 4개의 비트가 내가 지금 IP 버전 얼마로 쓰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저기.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4비트 정보가 들어가고 여기 QoS는 Quality of Service 정보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페이로드의 길이를 나타내는 정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페이로드는 그러니까 헤더와 페이로드인데 페이로드는 굉장히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물론 길 때 무한정 길지는 않고 한계는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식별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거 다 하지 않고 딱 3가지만 얘기해요. 헤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네트워크가 있으면 어때요? 누가 발송했고 누가 받고 마치 편지 겉봉에 그렇잖아요. 발신인 수신인 있듯이 맞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원본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스의 IP이고요. IP 어드레스죠. 실제로는 IP 어드레스. 그다음에 이거는 싱크 또는 데스티네이션의 IP 어드레스예요. 참고로 이것은 IP 버전 4예요. IP 버전 4, 그러니까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에서 이제 여기도 보지만 여기 0 이렇게 31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2개잖아요. 그러니까 어드레스가 32비트로 돼 있어요. 이 32비트를 편의상 우리가 예를 들면 버스도 왜 뭐 예전에는 조금 지금은 잘 안 그러지만 뭐 101-1 뭐 이러듯이 이 점을 써가지고 뭐 141점, 223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어떻게 하냐면 4개로 만들어 놨어요. 그냥 편의상 그룹핑하기 좋게 마치 뭐 경북, 포항시, 남구 이러듯이 묶어놓은 거예요. 편의상.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8비트씩 4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점이 3개 있고요. 141점 제 IP가 223.88 뭐 우리 저기 서버가 209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대충 눈치상 어떻게 돼 있겠어요? 요게 0부터 200 얼마예요? 255 256인데 0부터니까 그렇죠? 255까지 숫자가 여기 각각 들어가고 이게 2의 8승 2의 8승 그렇죠? 2의 8승이니까 8비트인데 10진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편의상 그렇죠? 뭐 010101 뭐 점 뭐 001100 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에러 체크썸이에요. 일단 여기는 체크썸이라고 돼 있는 영어로 여기 한글로 체크썸 이렇게 놨어요. 무슨 아일랜드 섬이 아니에요. 체크썸인데 피지컬 레이어 전공이니까 제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패킷을 보냈어요. 패킷을 소스가 보냈는데 라우터가 딱 먼저 받을 거 아니에요. 뭐 라우터가 이제 데스티네이션까지 보내주는 데 있어서 여러 라우터가 있을 텐데 문제는 링크가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에러 프리가 아니에요. 에러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은 에러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델링을 많이 하지만 에러가 있어요. 특히 와이어리스 링크는 에러 프론이에요. 에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고 열심히 보냈더니 나중에 까보니까 막 엉망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그 거쳐간 링크들이 웨이스트 된 거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간단한 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다 비트 열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헤더에 내 체크썸을 제외한 나머지 비트들 있잖아요. 0101 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걔를 가지고는 제일 간단하게 하는 건 이런 거죠. 다 더했더니 모듈러 썸을 했더니 그러니까 0-0은 0이고 0-1은 1이고 1-0은 0이고 1이고 1-1은 0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바이너리 에디션. 그런 걸 했더니 0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무조건 1로 만들도록 체크썸을 예를 들면 한 비트 넣어요. 그때는 1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다른 걸 다 더했더니 1이에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무조건 1로 만들어야 되면 체크썸이 0이 되겠죠. 또는 체크썸까지 더해서 뭐 0이 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한 비트가 에러가 나면 헤더에서 맞습니까? 예를 들면 보냈는데 중간에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하나 비트가 플립이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체크썸을 딱 확인해 보면 안 맞겠죠. 그렇죠? 다 더해서 0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두 비트가 뒤집어지면 모르죠. 그래서 한 비트만 할당하지 않고 여러 비트를 할당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클레버하게 오류 정정 부호에서 한 가지 이제 테크닉을 써요. 주로 이제 cyclic redundancy check라는 방법으로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보면 적은 수의 비트로도 상당히 많은 개수의 몇 비트까지는 에러가 나면 딱 디텍트를 할 수 있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라우터가 받았어요. 근데 딱 까보니까 헤더를 에러 체크썸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체크썸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봐요. 대충 에러 수가 몇 개 이하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건 에러가 있네. 그러면 그냥 드랍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에서도 받아놓고는 봤더니 뭐지? 그러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체크썸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러면 패킷이 이제 말했지만 어떤 호스트가 패킷을 전송해서 그게 어떤 라우터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라우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헤더를 까봐요. 헤더를 까야지 어떻게 돼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다른 라우터로 전달해 준다든가 아니면 나에게 물려 있는 호스트에 연결을 해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디시전을 내려요. 책섬을 보고는 포워드 할 것인지 이 패킷을 다른 라우터에 아니면 나에 물려 있는 호스트들에 포워드 할 것인지 알 것인지를 안 할 것인지를 이런 책섬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섬은 오케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나한테 물려 있는 링크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링크에 다 뿌리면 링크가 포화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오겠지만 좀 이따가 라우터 설명할 때 라우터들은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헤더를 까서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봐서 내가 그러면 내가 가진 포트들에 연결된 여러 링크 중에서 여기로만 보내면 되겠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요. 그건 차차 이제 나오겠어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컨퍼에서 비교하라 이런 거죠. 서킷 스위칭에 대해서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TM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 거 보니까 좀 헷갈리게 했는데 우리가 아는 그 오토메이티드 텔러 머신이더라고요. 오토매틱 텔링 머신이 아니라 그건 왠지 자동화된 말하는 기계 같은데 현금 출납기는 이 제가 말한 ATM과 전혀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ATM 머신을 보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싱크로너스 트랜스퍼 모드 개발한 거 전혀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 얘는 오로지 TCP/IP가 지금 우리 더 인터넷의 프로토콜인 TCP/IP가 비효율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개발한 새로운 프로토콜이었는데 망해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나와 있는 ATM 머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괜히 헷갈려가지고 이상한 소리 안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어드레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어요. IP라는 프로토콜이죠. 버전 4에서는 말했지만 소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이렇게 A.B.C.D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141.223.88.209 이게 우리 연구실 홈페이지 서버의 어드레스예요. 여러분이 cisl.postec.ac.kr 안 치고 저걸로 해도 접속이 돼요. 네. 그런데 말했지만 어떻게 해요? 요거를 점으로 분간을 해서 4개의 8비트짜리 숫자들로 나타냈기 때문에 0에서 255까지 있다. 그 다음에 IP 버전 6에서는 이걸 훨씬 늘렸죠. 왜 늘렸겠어요? 예, 인터넷 오브 띵스 이렇게 되면 어때요? millions of trillions of sensors and devices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2비트로는 IP 어드레스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도 실제로 여러 가지 수법들을 쓰고 있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지금 각 연구실별로 실험실별로 IP 어드레스를 몇 개씩만 할당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스위치를 사가지고 거기서 여기다가 콜론 해가지고 또 쓰는 방법이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우팅인데요. 전에 아까도 말했지만 더 인터넷의 3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이제 라우터들이 있어요. 하나만 있게 만들 수도 있죠. 예, 라우터들이 있는데 라우터는 피지컬하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라우터는 당연히 포트라는 게 있어요. 포트. 그래서 인풋 포트, 아웃풋 포트라고 하는 이 포트라는 게 있어요. 포트는 문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링크, 와이어를 연결할 수 있는 옵티컬이든 아니면 트위스티드 페어든 코엑셜 케이블이든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이 커넥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웃풋 포트가 있는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인풋 포트, 아웃풋 포트라고 할 때는 로지컬한 거예요. 로지컬. 알겠어요? 예, 로지컬이고 피지컬하게는 인풋 포트가 아웃풋 포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로지컬하게 이 라우팅 테이블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터는 피지컬하게는 포트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연결할 수 있게 링크를. 그다음에 로지컬하게는 그게 인풋 포트와 아웃풋 포트가 이제 번호가 따로 달려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 받은 패킷의
헤더를 까서 데스티네이션의 어드레스를 보고 어디로 보낼 것이냐. 이게 라우트 하는 거죠. 라우트라는 게 루트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왜 어느 루트로 따라가야 돼 할 때 그거죠. 그게 라우트죠. 예. 그래서 라우트는 뭐 길 안내를 하다 이래도 되고요.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플랫하다라는 동사로 쓸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패킷을 전달할 것이냐를 내가 미리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룩업 테이블처럼 만들어서 딱 들어오면 아웃풋 포트 1번으로 보내고 딱 들어오면 까서 보고 아웃풋 포트 4번으로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빠르게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방금 말했듯이 데스티네이션 또는 싱크 어드레스를 가지고는 그 다음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피겨 1.2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피겨 1.2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으로 지난 시간에 봤던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요 지금 노트북 화면처럼 돼 있는 게 호스트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터넷 그림에는 5개의 호스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개의 라우터가 있어요. 여기 R이라고 붙은 거 맞습니까? R1, R2, R3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이 있는데 뭐 점으로 돼 있지만 다 그냥 연결하겠어요. 그래서 선으로 연결된 것들이 링크들인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기서 이 교과서에서는 어떤 이그젬플을 얘기하냐면 요 호스트 A가 요 호스트 B로 이제 패킷을 보내는 거예요. 이 패킷은 로지컬하게 여기 있는 게 이게 패킷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벡터는 뭐예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0, 1, 1, 0, 1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네. 물론 뭐 콤마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컴퓨터 공학 하는 사람들은 뭐 굳이 콤마 안 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좀 잘못 옮긴 것 같아요. 그 일러스트레이션 하는 사람이 이게 세로 바를 그린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브래킷을 하고 A 한 다음에 긴 슬래시를 그어서 요까지 A다. 그 다음에 B 한 다음에 긴 슬래시 그어서 요까지 B다. 그 다음에 뭐 헤더에 다른 정보들도 있잖아요. 헤더에 물론 이게 헤더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때요? 헤더 안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때요? 그 소스 어드레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고 요 어디 책섬이 있고 이런 거죠. 편의상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I가 아니라 A와 B 그리고 C 클릭 리던던시 체크섬 비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보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편의상 앞에 다른 헤더들은 생략하고 IP 뭐 버전이라든가 A 자리에 지금 내 주소가 적혀 있는 거예요. 169.229.60.3이라는 정보가 있고요. B란 자리가 데스티네이션 IP 애드레스인데 B의 IP 애드레스가 들어있겠죠. 근데 여기 그냥 B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cyclic redundancy 체크섬 비트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어때요? 얘가 일단 요 링크를 통해서 라우터 1로 가겠죠. 그럼 라우터 1은 어떻게 해요? 얘를 헤더를 까가지고 책섬 확인하고 그렇잖아요. 뭐 책섬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까봤더니 B예요. 그러면 자기가 라우팅 테이블을 보는 거예요. 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은 이렇게 연결해라. 라우터 3로 연결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포트 중에서 아웃풋 포트 중에서 라우터 3로 가는 녀석이 뭔가를 보고 그쪽으로 패킷을 전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지컬하게는 어떤 광이면 옵티컬 신호, RF 케이블이나 무선이면 RF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라우터 3로 가면 라우터 3는 또 어떻게 해요? 또 헤더를 까가지고 책섬 확인하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본 다음에 예, 연결돼 있어 하면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무선망이에요. 그러면 얘는 물론 라우터가 무선망이 아니지만 편의상 무선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얘기를 책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라우터는 포트가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포트가 많아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되겠어요. 라우터로 막 링크를 통해서 패킷들이 날아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예를 들면 메모리 용량이 적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버퍼에다가 쌓아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넘쳐버리면 어때요? 드랍을 해야죠. 패킷 드랍. 그럼 어떻게 돼요? 소스 입장에서 보면 패킷을 보냈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라우터는 메모리 용량도 크고 버퍼 사이즈도 크고 처리 속도도 빠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포트 수도 많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라우팅 테이블이 잘못돼 있으면 이 패킷이 지구를 한 바퀴 돈 다음에 옆집으로 가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라우팅 테이블이에요. 라우팅 테이블.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지금의 더 인터넷이 사용하는 라우팅 테이블 업데이트 방법이 있는데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런 거예요. 이 라우팅 테이블은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continuously 업데이트해요. 하지만 이게 조금 늦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우터 하나가 그냥 다운됐어요. 근데 그 라우터를 향해서 지금 아까 그 라우터 1이 있고 라우터 3가 있었잖아요. 라우터 3가 다운됐는데 라우터 1이 패킷을 라우터 3한테 막 보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람들이 고안해 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패킷을 보내가지고요.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빙빙 돌아다녀요, 걔들이. 그러면서 내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요 테이블을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어드레스가 이상하게 돼 있으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어드레스가 예를 들면 우리 그렇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경상북도 자리에 그렇잖아요. 실제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뭐 효자동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 분명히 이름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로지컬하게는 예를 들면 141.223.88까지 똑같은데 마지막 번호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하나는 뭐 어디 타이완에 있고 하나는 뭐 어디 로스앤젤레스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라우터들이 아주 머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IP 어드레스 자체도 만들 때 최대한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알겠어요? 최대한 그 처음부터 비슷한 놈이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41.223이 우리 포항공과대학교 IP 어드레스의 첫 번째 그러니까 4비트짜리 2개라고 합시다. 예, 8비트짜리 2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다음에 붙는 게 예를 들어서 88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으면 다 LG 연구동과 뭐 예를 들면 환경과학동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지컬하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뭐 스위치든 뭐 네트워크 스위치라고 부르든 라우터라고 부르든 라우팅하는 녀석은 뭐냐면 내가 딱 까가지고 어때요? 요거면 내가 받아서 이제 보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가장 긴 공통되는 이니셜 스트링. 여기 이니셜 스트링이 어때요? 이게 똑같죠? 이것과 피지컬한 로케이션이 최대한 비슷하게 처음에 만들어 놓고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다를 수 있죠. 위치들이. 하나는 LG동 4층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는 LG동 지하의 서버실에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요 처음에 IP 어드레스 만드는 법도 함께 이제 고려돼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어드레싱하는 방법이 그리고 라우팅하는 방법이 클래스리스 인터 도메인 라우팅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핵심은 뭐냐면 longest prefix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최대한 로케이션이 비슷한 것들을. 그리고 자세한 이그젬플은 교과서에 여러분이 읽어보면 되겠어요. 다음 그림은 교과서에 나오는 라우터의 어떤 로지컬한 시스템 다이어그램이에요. 이게 전체가 지금 라우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박스를 좋아하잖아요. 이게 시스템이고요. 라우터라는 시스템이고 인풋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점점점 해서 인풋이 3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또 32개가 있어요. 뭐 다르게 해도 되는데 편의상 저자들이 인풋 포트가 32개, 로지컬이에요. 로지컬. 아웃풋 포트가 32개인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얘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어때요? 각 포트에서 패킷이 들어오면 데스티네이션이 지금 두 번째라고 우리가 이 책에서 가정하고 있잖아요. 실제 두 번째 아니었죠 아까? 맞아요? 덩어리로 묶더라도 까가지고는 어때요? 예를 들면 데스티네이션이 D면은 포트 1, 아웃풋 포트 1이죠.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이 D로 나와 있으면 죄송해요. 이게 소스고 데스티네이션인데 이게 D가 데스티네이션 아니고 어떤 D는 어드레스예요. 어쨌든 D면은 포트 1번으로 연결하니까 요거를 가지고 내가
리제너레이션해서 포트 1번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이 중요하다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러 디텍션에 대해서 아까 체크썸 얘기를 했잖아요. 또는 CRC, Cyclic Redundancy Check. 예. 참고로 뭐 제가 말하는 것 중에서 이 PDF에 보면은 하이퍼링크가 있는 게 있죠. 그 누르면은 여러분 이제 다 위키피디아 이런 데 다 가요. 특히 제가 뭐 이렇게 뭐 위키 이렇게 해놓은 거는 보통 누르면 다 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확인 안 하더라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잊어버리는 학생도 있겠지만 이 과목은 제가 무슨 수식 계산을 막 요구하고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시간도 없어요. 이 과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피지컬 레이어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네트워크의 오버뷰를 갖는 거예요. 많이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말을 안 하더라도 궁금한 거 찾아봐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대학원생들은 학교에서 처음에 들어오면 그냥 저 IP 이거 써, 네 컴퓨터 이걸로 해, 뭐 이렇게 선배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 패널 열어가지고 그렇죠? 제어판 열어가지고 뭐 봐야죠. 저 설정 들어가서 뭐 세팅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IP 어드레스만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뭐 서브넷, 마스크, 뭐 이런 게 있죠. 제가 그런 걸 모든 걸 다 말하진 않아요. 이 과목에서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찾아보세요.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커뮤니케이션 앤 네트워크 인트로덕션 과목을 들었는데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에러 디텍션과 관련해서 일단 이 부분을 먼저 하겠어요. 이 링크는 에러 프리가 아니다. 알겠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특히 와이어리스 링크는 에러 프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든 간에 이 에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만 에러를 디텍션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에러가 났어. 네가 보낸 패킷은 에러니까 다시 보내줘 라고 하는 것을 발송하는 거예요. 또는 에러가 디텍트 되면 내가 아무 일도 안 해요. 다만 에러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받았다고 acknowledgement 패킷을 보내요. 에크라고 그냥 해요. 에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크라고 해요. 이거는 제대로 못 받았다예요. 에크는 acknowledge, 이건 네크는 non acknowledge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에크를 반드시 보내도록 돼 있는 어떤 프로토콜이 있고 네크를 반드시 보내도록 돼 있는 프로토콜이 있고 아닌 것들 조합이 또 있겠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이 에크네크를 보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고 중간에 라우터도 체크섬 열어가지고 이상하면 자기가 버리면서 에크네크를 보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TCP/IP로 되어 있는 더 인터넷은 데스티네이션이 에크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간 내에 약속을 했는데 패킷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다가 라우터가 드랍할 수가 있죠. 라우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더 인터넷의 라우터는 열어서 예를 들면 패킷이 이로니어스한 비트를 가지고 있는 걸 내가 CRC로부터 알았어요. 체크썸으로부터. 그럼 그냥 버려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버려요. 알려주지도 않아요. 알겠어요? 라우터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스 입장에서는 내가 보낸 패킷이 갔는데 중간에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크가 제 시간 내에 안 오겠죠. 에크는 데스티네이션이 보내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게 드랍 됐구나. 어디서 패킷이 로스트 또는 드랍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시겠어요?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따라서 에크와 네크를 누가 보내고 언제 보내고 어떻게 보내고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다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프로토콜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통신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프로토콜을 공유하고 서로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에러 디텍션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에러 커렉션 하는 게 있는데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서는 에러 커렉션 기능을 넣어서 보내요. 에러 커렉션 기능. 그래서 굉장히 에러가 많이 나는데 에러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러 컨트롤 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지만 에러 컨트롤 코드 또는 forward error correction code라고 해요. correction code. 그래서 forward error correction code.
그냥 FEC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에러 커렉트를 하는 방법 중에서 아까 말했지만 ecnec를 잘 써서 다시 보내주는 방법으로 에러를 커렉션하는 거는 주로 ARQ라고 하는데 오토매틱, 어떤 사람은 리피트로 하고요. 어떤 사람은 리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데 리퀘스트. 이게 오토매틱 리트랜스미션 또는 리피트, 리퀘스트인데 Q를 썼어요. RR이라고 안 하고 요 Q를 딴 거죠. 그래서 에러를 커렉션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일종의 피드백을 받아서 하는 거는 ARQ라고 보통 부르고요. 피드백 안 받고 내가 그냥 받은 정보들의 리던던시가 잔뜩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고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은 forward error correction이에요. 한 방향으로만 와서 커렉션이 되니까. 이렇게 목이 아프죠? 저도 증세가 나타나는 건가? 슬슬 불안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아까 이제 그러면 에러 디텍션을 한다고 했는데 더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그 체크썸으로부터 디텍션을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는 구현할 때는 와이어리스 구간에는 로지컬하게는 안 보이지만 피지컬하게는 저 forward error correction을 해요. 아시겠어요? forward error correction을 해서 고쳐서 로지컬하게 패킷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로지컬하게 체크썸 가지고 확인해서 이거 문제가 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어요. 마치 앞단은 그냥 블랙박스처럼 해가지고 안에서 어떻게 되든 간에 나한테 내가 원하는 입력 형태로만 줘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패러티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비트 벡터가 있는데요. 제일 간단한 게 예전에 하는 게 여기다 한 비트 더 붙이는 거예요. 이것을 패러티 비트라고 해요. 하나의 패러티 비트.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방법은 뭐냐면 이게 0101로 돼 있는데 내 것까지 더해서 0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내 것까지 더해서 전체 썸이 모듈러 썸이 1이 되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even parity, odd parity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아까 말했지만 한 비트 에러 난 것밖에 디텍션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one parity bit면 one parity bit implies one 에러죠. one bit 에러. one bit 에러의 디텍션이 가능하죠. 자, 2bit 에러 디텍션은 가능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2bit 에러 나면 아예 모르잖아요. 맞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비트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 비트를 쓰는 거예요. 여러 비트를 쓰는데 이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처음 거는 전부 다 썸해서 모듈로 썸해서 한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짝수 번째들 것만 해가지고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예를 들어서 홀수 번째들 것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은 예를 들면 3의 배수. 그런데 그렇게 주먹국으로 하면 어때요? 이 패러티 비트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통신의 초창기부터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비트 수를 줄일까? 그래야지 내가 어때요? 패킷을 보냈는데 페이로드는 조금이고 체크썸이 들어있는 헤더가 뭐 100곱 미만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적은 수의 비트로 많은 수의 에러를 디텍트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코렉트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에러 디텍션용으로 코드를 디자인하고 에러 커렉션용으로 코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매핑이죠. 그렇죠? 요걸 가지고 요 비트로 매핑을 하는 거죠. 매핑하는 룰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게 계산이 쉬워야 되겠죠. 내가 어떤 패킷을 받았는데 내가 체크썸으로부터 지금 에러가 몇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데 계산하는 게 100만 년 걸려요. 그럼 그 네트워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슈퍼컴퓨터가 필요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도 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게 나중에도 또 나오지만 에러 컨트롤 코드를 만들 때는 코드 레이트라는 게 중요해요. 코드 레이트. 물론 코드 레이트를 뭐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겠어요. 어쨌든 코드 레이트와 그 다음에 하나는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이걸 모두 고려해서 이제 표준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거예요. TCP/IP에 들어갈 Cyclic Redundancy 체크를 위한 에러 디텍션 코드는 요걸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헤더에 대해서 이제 책섬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IP 버전 4는 16비트를 쓴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요 에러 컨트롤 코드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제가 이 컴패니언 코스를 학부 과목만 얘기했지만 대학원 과목에 오류 정정 부호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는 현대 부호 이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이 과목이 개설돼 있고 아마 내년 1학기에 이게 개설될 것 같은데 요거는 말했지만 파이나이트 필드, 갈로아라는 수학자가 만든 파이나이트 필드 티어리를 써서 예를 들면 이 CRC를 어떻게 생성해낼까,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게 어떤 면에서 효율적인가,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디자인하나 이런 거 배우는 거고요. 현대 부호 이론은 저 CRC 얘기는 거의 안 하고요. 지금 현재 표준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면 4G, 뭐 3G, 4G, 5G 와이어리스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 쓰는 어떤 에러 컨트롤 코드 이런 것들을 먼저 배워요. 근데 배우다 보면 여기서 하는 이 파이나이트 필드 또는 갈로아 이렇게 쓰죠. 갈로아의 티어리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통신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은 이번 학기에는 이거 듣고요. 다음 학기에 이거 들으세요. 참고로 이번 학기에 대학원에 우리 통신 신호처리 그룹에서 현대보호이론 외에도 고급 선형대수 수업이 열리는데 둘 다 양경철 교수님께서 하세요. 참고로 사실은 얘랑 얘를 잘 알면 얘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결합된 대학원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부생들도 나중에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관심 있는 학생들 또는 이제 나는 대학원에는 안 가더라도 또는 대학원에서 다른 전공을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뭔가 전반적인 걸 알아야 되겠다는 학생들은 이름이라도 기억해 놓고 뭐 하는지 알아놓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는 말했지만 forward error correction을 할 수도 있고 automatic retransmission request 하게도 만들 수 있고 맞습니까? 에러 커렉션을 할 수 있게도 만들 수 있고 에러 디텍션만 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방법이 많이 있죠. 보통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게 많은데 이 TCP/IP의 기본은 뭐냐면 그냥 에러 디텍션을 하고요. 헤더를 까서 뭐 사실 그 헤더 그러니까 그 패킷을 로지컬하게 나한테 주기 전에 시스템이 forward error correction 어떻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일단 무시하고 알겠어요? 내가 패킷을 딱 비트 열을 받았을 때 책섬을 체크했을 때 에러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어때요? 라우터는 버려요. 제가 얘기했지만 라우터는 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냥 뭐 모른 척해요. 우체국인데 이런 거 여러분이 편지를 썼어요. 근데 뚝 받았더니 경북 포항시 이렇게 돼 있는데 수신 지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강원도 양천구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에러가 있죠, 그렇죠? 그럼 어때요? 편지를 그냥 버려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당신 편지 버렸습니다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버려요. 그래서 이걸 패킷 드랍 됐다고 하고요. 패킷을 드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터는 그런 패킷을 드랍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스 입장에서 보면 로스트 된 거죠.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입장에서는 로스가 발생한 거죠. 잃어버려진 거죠.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패킷 로스가 또 언제 생기냐면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라우터는 어때요? 여러 가지 포트가 있죠. 인풋 포트가. 거기서 막 엄청난 패킷들이 날아들었는데 내가 처리 용량이 안 돼요. 일단 어떻게 하겠어요? 메모리에 저장을 하겠죠. 메모리가 버퍼 사이즈가 유한한데 그렇잖아요. 너무 긴 패킷들이 너무 많이 짧은 시간에 막 들어오면 어때요?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그때는 그냥 로스가 생기는데 그때도 안 알려줘요. 이 TCP/IP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스케일러빌리티 얘기했잖아요. 또는 익스텐서빌리티, 그러니까 확장성, 그 다음에 크기를 키우는 거 있잖아요. 네트워크에 예를 들면 더 많은 호스트들을 넣고 더 많은 라우터를 넣어도 문제 안 생기게 하려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린 결정은 안 알려주기로 했어요. 라우터가. 그래서 패킷 로스가 생겼는데 안 알려줘요. 라우터가 그냥 에러가 디텍트 돼도 버리고 내가 버퍼가 모자라서 사실 내 잘못이죠. 라우터 입장에서는. 또는 내가 컴퓨팅이 느려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제대로 못했어요. 그럼 그냥 버리고는 입 싹 닫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패킷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누가 처리해요? 핵심이 이 acknowledgement의 줄임말이죠. acknowledgement 패킷이에요. acknowledgement 패킷 누가 보낸다고요? 여기 있지만 destination host가 우리가 이제 host라고 하면 host가 뭐 source, sink, destination 다 host라고 하면 destination host가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겠어요? 자기의 링크를 통해서 어떤 라우터로 보내겠죠. 그러면 또 그 라우터는 어때요? 그 acknowledgement의 패킷의 destination을 또 열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아까의 소스겠죠. 걔한테 전달해 주는데 문제는 에크 패킷도 로스가 될 수 있죠. 잊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안 오고 있으면 함흥차사라고 하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겠어요? 보낸 지 뭐 한 달이 되도록 안 오면 뭐 없어진 거네. 그렇죠? 이성계가 목을 쳤어요. 함흥차사를. 그러면 다른 함흥차사를 보내야죠. 그래서 타임아웃이라는 게 시간 다 됐다죠. 그렇죠? 타임아웃이 되면 그때까지 에크를 못 받으면 로스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판단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다시 보내겠죠. 그렇죠? 그게 오토매틱하게 리트랜스미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가 본래 패킷의 소스가 리트랜스미션을 하는 거예요. 이 프로토콜이 TCP/IP죠. 뭐 물론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TCP와 IP는 좀 다른데.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컨제스천이라는 게 있는데요. 컨제스천은 또 이제 라우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컨제스천. 컨제스천이 라우터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라우터에서 컨제스천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일단 로스는 발생 안 해도 뭐 계산이 막 오래 걸리고 해서 타임아웃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에크가 안 오겠죠. 소스 입장에서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소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에크가 안 오면 내가 슬로우 다운을 해야죠. 그런 상태에서도 막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에크가 안 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까 말했지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조그마한 패킷이라는 걸로 나눠서 전송하잖아요. 파일도 무제한 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30기가짜리 파일을 어떻게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걸 여러 개로 쪼개서 여러 개의 패킷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고 에코 오는지 보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런데 에크를 반드시 받아야만 보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딱 어떤 카운터가 있어가지고 패킷을 6개 보낼 때까지 에크가 안 와도 그냥 일단 6개는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뒤에 보면. 근데 어쨌든 안 와요. 그러면 일단 슬로우 다운을 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 보내봐야 소용없을 수도 있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규약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에크가 또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분산형으로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최대한. 어떤 센트럴라이즈드 된 어떤 중앙 집권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야지 익스팬드가 잘 되거든요. 그렇게 현재의 더 인터넷은 디자인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이제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컨제스천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라우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라우터에서 막 꽉 몰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컨제스천이란 게 뭐예요? 체증이잖아요. 교통체증 할 때처럼. 예를 들면 길이 사거리인데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스테디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온 사람도 여기 가고 싶어하고 저기서 온 사람도 가고 싶어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기서 컨제스천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는 어때요? 이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때 예를 들면 라우터에서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개의 포트에서 막 엄청나게 많이 와요. 짧은 시간에. 그런 것을 컨제스천이라고 할 거고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적절히 제어할 것이냐. 그것을 이제 컨제스천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하게 이제 플로우 컨트롤이란 말이 있는데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컨제스천 컨트롤과 관련된 것은 실제로 컨제스천이 어디서 일어나요? 컨제스천은 라우터에서 일어나고 이 플로우 컨트롤의 주체는 데스티네이션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 호스트예요. 그런데 나의 처리 용량 예를 들어 뭐 나도 메모리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계산 속도가 있겠죠. 그것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의 패킷이 막 오고 있어요. 난 허덕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에크 패킷을 보낼 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허덕거리고 있으니까 좀 천천히 보내 이런 정보를 보내요. 그런 것을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오는 것이 빨리 흘러올 것인지 빨리 많이 천천히 적게 흘러올 것인지를 컨트롤하는데 이거는
데스티네이션이 에크를 보낼 때 나의 비어있는 버퍼, 왜냐하면 내가 메모리 사이즈가 작든 계산 속도가 느리든 어때요? 나의 버퍼에 넣을 수 있는 게 걸로 판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느리면 어때요? 버퍼가 크더라도 금방 버퍼가 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버퍼가 얼마나 비어있냐를 내가 에크를 할 때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소스가 그걸 딱 열어보고는 이거 빨리 보내면 내가 처리가 안 되겠네. 그래서 슬로우 다운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컨제스천 컨트롤은 이제 라우터라고 봐야 되고요. 플로우 컨트롤은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인터넷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 더 인터넷이라는 이 챕터에서 이제 첫 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인데, 여러분 이제 자주 본 게 DNS, DNS 서버라는 말을 잘 들었을 텐데, DNS의 S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체계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아는 시그널젠 시스템즈에서 그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때 시스템은 펑션, 매핑, 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컴퓨터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의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과 다를 때가 많죠. 정치가들이 말하는 시스템도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과 다를 때가 많고요. 그래서 DNS 서버라는 말을 들었을 텐데 이게 도메인 네임이에요. 그 다음에 DNS 서비스 이런 말도 들었을 거예요. 도메인 네임 시스템, 알겠어요? 그래서 이 DNS라는 게 그럼 뭐냐? 아까 말했지만 이제 패킷에서 헤더에서 제일 중요한 게 3개인데 어드레스가 그 중에 2개였죠. 이 어드레스와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어드레스를 처음부터 합리적으로 잘 할당하지 않으면 이게 패킷이 지구 몇 바퀴 돌고는 도착하는 거죠. 최근에도 여러분이 그 해외 토픽에 봤겠지만 2차 대전 때 보낸 메일이, 이메일은 아니에요. 메일이 지금 도착했다. 이런 거 있었죠.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죠. 네. 지구 몇 바퀴 돌고 왔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어드레스가 비트 열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포항공과대학교 했더니 141.23 이것도 피곤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가지고 이 IP 어드레스를 묶어가지고요. 몇 개씩 묶어서 이 우리가 흔히 쓰는 이름들, 예를 들면 postec.ac.kr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러면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한글 도메인 네임 이런 말 들어봤죠? 예, 한참 쓰고 있는데 요즘 시들해졌나요? 한참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메인 네임 선점하고 그거 팔고 돈 받고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 동아일보 있잖아요. 신문사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 도메인 네임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URL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http www. 점이 아니라 다시죠. 동아.com 하면은 co.kr인가요? com일 거예요. 그럼 동아일보에 연결될 텐데 제일 먼저 사실 동아제약이 그걸 선점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아.com 하면 동아제약으로 왔어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동아제약이 동아일보에 거액을 받고 팔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거를 IP 어드레스를 숫자로 돼 있잖아요. 0101로 볼 수도 있고 10진수로 바꿀 수 있고 이거를 어떤 알파벳으로 돼 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매핑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편하죠. 여러 가지로 기억하기도 좋고. 예. 그래서 뭐냐면 이게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도메인 네임을 IP 어드레스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했지만 postec.ac.kr을 예를 들면 141.223. 뭐시기라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룩업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것도 어떤 센트럴라이즈드 되어 있으면 걔만 공격당하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처음에 알파넷으로부터 이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알파넷, 다르파가 아니라 아르파라고 되어 있는 어드밴스드 리서치 에이전시. 예. 걔들이 해가지고 이건 우리 미국 거니까 미국이 컨트롤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서버 갖다 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911이 아마 그 서버를 알카에다가 서버를 들이받았겠죠. 전 세계 맛 좀 봐라. 왜냐면 그거 예를 들어서 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거 무너뜨리면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이 붕괴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인 뭘로 해요? 무슨 여러분이 인트라넷 연결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 인터넷으로 다 하고 있는데 처음 만들 때부터 이 디센트럴라이즈드
distributed, scalable 뭐 이런 단어들이 이 만든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서비스는 누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협업적으로 해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모든 호스트가 서비스에 참여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DNS 서버라는 걸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도메인을 받았으면 포스텍이 도메인을 받았으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서버 컴퓨터를 두는데 하나만 두지 않죠. 이것도 여러분 그 컨트롤 패널 들어가면 세컨더리, 프라이머리 다 있죠. DNS 서버 넣는 게. 그래서 각 존의 인터넷에 그렇잖아요. 호스트들의 어드레스를 이 DNS 서버 또는 DNS 서버들이 메인테인하는 거예요. 분산되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DNS라는 것은 이름은 DNS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하나의 서비스라고 디렉토리 서비스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디렉토리 서비스 중에 DNS가 있고요. 이 DNS라는 것을 서비스하기 위한 서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좀 수업을 늦게 시작해서 조금만 더 하고 제가 아까 늦게 시작해서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급한 학생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녹화를 하고 있고요. 제가 다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은 출석을 안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 HTTP와 www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을 텐데 이 www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더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어디 위에서 작동해요? 인터넷 위에서 쓰이는 거예요. 인터넷 위에서 쓰이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이게 URL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URL은 뭐냐? 그러면 또 이제 여기 있죠. Uniform Resource Locator라는 것의 약자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게 뭐죠? 본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www.cisl.postech.ac.kr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이게 제 연구실 홈페이지의 UR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URL을 가지고 이 인터넷상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놓은 어떤 체계를 더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그러면 이런 리소스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로 가도 어때요? 하이퍼 텍스트로 돼 있는 그렇죠? 문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뭐 예를 들면 index.htm 또는 html이 연결되게 돼 있죠. 요게 어떻게 보면 하이퍼 텍스트 문서죠. 그렇죠? 이 하이퍼 텍스트 문서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뭐 클릭커블한 또 하이퍼 링크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더 월드 와이드 웹은 더 인터넷상에 산재해 있는 여러 리소스, 그 리소스는 파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문서 파일일 수도 있고, 비디오 스트림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그것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놓은 어떤 규약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또 어떤 프로토콜을 써서 HTTP라는 프로토콜을 써서 이 리소스들을 접근할 수 있게 해놨는데 최근에 이 보안 문제 때문에 어때요? HTTPS라는 프로토콜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URL을 이용해서 그렇죠? URL을 이용해서 여러 리소스들에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토콜은 뭘 하느냐? 이 프로토콜에 따라서 보안 레벨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HTTP라는 프로토콜과 예를 들면 HTTPS를 다르게 사용하면 얘들이 패킷을 주고받을 때 보안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뭐 예를 들면 HTTP 뭐 S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Secure면 뭔가 좀 좋은 거 HTTPX 뭐 이런 걸 또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프로토콜 하에서 여러분이 저 URL www. 어쩌고 저쩌고로 돼 있는 URL을 접근하기 위해서 패킷을 날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챕터 1은 오늘 끝내는 게 목표였고요. 잘
다행히 여기까지 왔어요. 핵심적인 거 뭐 서머리 안 해도 알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더 인터넷이고요. 인트라넷도 아니고 엑스트라넷도 아니고 소문자 인터넷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관사 없는 인터넷도 사실은 아닌데 이 책의 저자들조차도 관사 없이 막 쓰고 있어요. 세 가지 구성 요소, 호스트, 라우터, 링크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제가 아까 앞에 한 페이지를 스킵했는데요. 뭐 그래프 디어리 어쩌고 되어 있는 거. 이 네트워크가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운 그래프로 추상화가 잘 돼요. 그래프로. 근데 그래프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점과 선? 근데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예,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버텍스와 엣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라인이에요, 라인. 예, 그러니까 통신에서는 링크에 해당하는 거고. 예. 버텍스가 단수고 버티시즈가 복수형이죠. 그런데 또 이거를 버텍스를 또 뭐라고 하냐면 노드라고도 불러요. 노드. 그래서 이 책에서도 단 한 번도 정의 안 해놓고는 갑자기 호스트를 노드라고 불러요. 버텍스라고는 잘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드라고 부르면 이 사람이 지금 그래프 디어레티컬한 용어를 그냥 쓰면서 네트워크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노드는 호스트도 노드가 될 수 있고요. 라우터도 노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되겠어요. 엣지는 다 링크겠죠. 자, 어쨌거나 그게 중요하고요. 빨리 끝낼게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각 호스트들은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고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호스트들이 묶여가지고 도메인 네임들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드레싱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드레싱은 최대한 이 긴 프리픽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로케이션이 비슷한 곳에서 그래서 아예 처음에 도메인 네임 아까 시스템에서도 도메인을 주면 걔들은 앞에 최대한 똑같이 만들겠죠. 141.23까지 똑같이 만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럼 라우터는 뭘 하느냐? 여기 보면 이게 호스트고 이게 라우터잖아요. 라우터는 뭘 하느냐? 포트들이 있는데 받아가지고 패킷을 드랍하거나 전송하거나 그렇죠? 핵심은 드랍하거나 전송하거나예요. 네. 드랍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드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컨트롤 두 개가 나왔는데 컨제스천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라우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컨제스천이라고 하고 플로우, 흐름을 컨트롤하는 것은 이 더 인터넷의 TCP/IP는 누가 하기로 했다고요? 데스티네이션이 에크 패킷에다가 남아있는 버퍼 사이즈를 알려줌으로써 소스가 알 수 있도록 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